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마호메드 2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호메드 2세는 무라트 2세가 좋아하지 않은 화렴후궁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부하은 그로 하여금 지위를 잇게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5세 때 아마시아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버린 자식 취급이었습니다. 형들이 모두 죽어 뒤계승자가 된 이후부터 재형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가정교사로서는 무라트 2세의 철저한 친구이자 당시 오스만 제국 대제사장을 오명이라 배출한 찬다르르 가문의 할일 파샤가 임명되었습니다. 무라트 2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스승님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오스만 대국 세계는 술탄 계승권자들을 지방의 총독으로 보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지방의 총독으로 내려간 황자들은 각자의 지방에서 제왕 교육을 받는 한편 힘을 쌓아서 자신들이 아버지 즉 술탄이 사망하면 서로 내전을 벌여서 가장 먼저 수대에 입성한 쪽이 후임 술탄이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재 술탄의 아들들이 부임지를 재조정하는 등으로 사실상 후계자를 간택하는 등의 움직임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셀렘 2세의 경우도 황자 시절에 멀찌감치 떨어진 변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불만을 품고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유년기의 교과서에서 한 낙서들이 발견되어 2004년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서명을 연습한 낙서가 있는 걸 봐서 직기 우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마라트 2세가 결론이 운동 생활을 들어가는 바람에 12살 나이에 1444년 1440년까지 2년간 임시로 술탄의 자리에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마호메트 2세는 후녀디 러시아가 이끄는 헝가리를 위시한 기독교 연합세력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리스를 공격하겠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군대는 이에 반발하였고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한 할일 파사는 공개적으로 무라트 2세의 복귀를 강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무라트 2세의 복귀를 청하기 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하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파디샤이 시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군대를 이끄는 것이 우리 전통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파디샤라면 그대에게 명하노니 즉시 들어와 나의 군대를 이끌도록 마호메트 2세는 무라트 2세가 돌아온 뒤 파디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5년 뒤 1450년 무라트 2세가 사명하면서 다시 파디샤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장 유명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술탄이 된 지 2년 후인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면서 2000년 동안 이어진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일입니다. 불과 나이 21세 일이었다고 합니다. 통칭 삼중성벽으로 유명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성의 공략을 위해 전통적인 방식에도 최초로 울방거포로 알려진 공성포를 비롯한 화기를 공성전에 사용하여 성벽을 향해 쏘고 산에 통나무를 깐 다음 긴 물칠에 미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끌어오의 주위를 통해 함대를 금강마을로 옮겨 양방향 공격을 가는 가감무성 전법을 동원했습니다. 사고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실제로도 사고공이 많았다 하면 이 에베소서의 생각을 받아 쓴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10여 년 전에 베네차가 이미 육지로 배를 옮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 가운데 하나인 야손의 이야기에도
아르고호를 통해 등에 짊어지고 북아프리카를 횡단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도 필요한 경우 배를 육지로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즉 참으로 적절한 때에 알맞는 전술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마이메트만이 창의적인 발상은 아닌 셈입니다. 근데 이 배를 옮긴 지형이 사람이 배를 옮기기에 허락하는 지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6년 현재 그 길을 안내판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베식타시 항구 근처에서 당시 칼라타 선비를 빈돌아서 시시하네까지 간 다음 거기서 배를 띄웠는데 그 그림은 2km에 거의 200뒤 언덕을 넘어야 하였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어김없이 퍼붓는 오스만 특유의 전법을 썼습니다. 물론 공실함은 숫자만 믿고 될 때까지 쏟아붓는 무식한 전법을 떠올리기 쉽지만 당시 오스만군의 공성 전법은 상당한 소진이었습니다. 일단 대표 자체가 당시로서는 최첨단 전기였습니다. 성벽 아래로 경도를 판 다음 카자크를 매설하여 폭파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오스만의 마지막 영토 확장 시도라고도 평가받는 제2차 빈공황전에 이르기까지 오스만군의 기본적인 공성전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동원하여 콘스탄티노플 정도의 대도시는 불과 7천만에 공략하는 위협을 세게 됩니다. 이후 그리스는 400년간 트리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발칸바다의 여러 국가들은 오스만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방전에서 동남아 서방 연구를 포함하여 수천 명을 동원하였지만 현재 학자들의 연구 결과 따르면 오스만군이 대략 8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병력을 부풀어 기록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과 함께 마호메드 2세는 이곳을 수도로 삼은 뒤 마호메드는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로마의 새로운 가이사르 황제와 로마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호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약탈을 통제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성당 등의 시설물을 모스크로 개조하는 동시에 기존 주민들 중 엘리트들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반항을 우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이 머리뜨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새로운 대제국의 수도로 다시 재건하는 위대한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오스만의 주도는 부르사와 에디르네였습니다. 이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 전까지 오스만 대국의 영토가 콘스탄티노폴리스 때문에 유럽과 아나톨리아를 양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수도를 도달한 통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나톨리아 반도의 중심 도시자 수도는 부르사 유럽 지역의 중심이자 수도는 에디르네라는 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마호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 더 얘기 있습니다. 실제로 에디르네를 세운 수도로 삼는 무라트 1세와 그 아들인 바예지트 1세는 에디르네보다 부르사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에디르네가 복각되기 시작한 것은 마호메드 1세 때부터입니다. 동남아 제국의 두 주요 전쟁 공기 때 머리 전쟁 군주국을 무너뜨리고 드레비존드 제국 또한 합병되었습니다. 이후 드레비존드 제국의 빈국이었던 테오도르 공국을 무너뜨리고 이때가 1475년입니다. 마지막 동남아 계승기였던 이피로스 전쟁 원조국 마저 무너뜨리며 과거 동남아 계승국들은 모두 합병해버렸습니다. 다음 발칸반도 정벌로 세르비아 공국과 보스니아 왕국을 합병하여 발칸반도 서부 깊숙이 맺혔습니다. 드라큘라 공작으로 유명한 왈라키아 공작 폴라드 가시공과 전투를 해서 초반을 고전하였습니다. 가시공의 오라드 3세를 포셉의 적의 분열을 유도 결국 제국으로서 복속시켰습니다. 위에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기 이전에 흑의 연안의 제노바 식민지를 굉장히 흑의를 오스만의 세력권으로 만들고 오스만 제국과 마찬가지로 술탄국에서 떨어져 나온 여러 트리키의 공국들은 마지막 하나까지 임멸하고 그 과정에서 칼만 호국 베네치아 공화국과
동맹을 맺고 있던 백양왕조 사한사 오준 하산의 군대를 사실상 괴멸시켜 뷰지를 안정시켰습니다. 이것이 1473년 오털록 밸리 전투입니다. 실제로 이후 오스만 제국의 동쪽 국경을 걱정하게 되는 것은 1190년에 백양왕조의 뒤를 이어 사피비 제국이 들어선 다음의 일입니다. 이때 아타노테르에서 전달의 공국과 카르만 공국을 복속시켜 사실상 통일하였습니다. 크림 반도의 몽골계 왕조인 크림 칸국은 칸국을 굴복시켜 이후의 제국으로서 만들어 영공을 받는 대신 군사적 지원을 주었습니다. 이후 크림 칸국의 기병된 몽골의 피를 이어받아 받은 만큼 대단한 활약을 보이며 오스만 제국이 각종 군사 원적에 빼놓을 수 없는 부대가 되기 이르렀습니다. 이 관계는 이후 러시아 제국과의 전쟁으로 관계가 던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군사적 업적들을 위해 시험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한 각종 범죄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스만 제국 건국 이래로 튀르키예 기조 가문 대신 내부 시메르 제도로 징집된 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였습니다. 한편 1470년 이후 베네치아 영토에 대한 공세를 시작에 에게해에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세력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의 패권은 동치 중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베네치아가 이에 대항하여 오스만 동북의 강국인 백양 왕조를 끌어들이자 1473년 친히 공격하여 대파하고 동부 방면의 패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또 1479년 알바니아 정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오토란도까지 군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1481년 아시아로 건너가 이집트 원정을 깼다고 하였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그의 4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와 적자 제2결승 전쟁에 들어갈 위기에 빠진 오스만 군단은 대부분 제국 영토를 철수하였습니다. 유럽인 특히 이탈리아인들은 성당에 정을 올리고 숙제를 들으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교황도 로마에 머물고 있던 각국 사절들도 빠짐없이 초대하여 사흘 동안 먹고 마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호메트 이세가 유럽인들에게 공부의 존재로 군림했는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1480년 이탈리아 반도 공격의 사전 작업이었던 와도스 성 공격을 비롯해 피한 적도 있습니다. 1456년에는 헝가리 명장 후녀디 야노시에게 대패하여 나이베르 헝가리가 차지한 빌그라드를 점령하는데도 실패하였습니다. 이 전투 이파는 패배의 충격을 받은 마호메트 이세가 음독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479년 브래드필드 전투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헝가리를 공격했으나 패배하였습니다. 왈라키아 공국도 블라드 도시공에게 유력 전술과 기습을 당해 크게 패하고 나서야 물량 공세와 블라드의 동생 라드를 장군을 보내면서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몰다비아 공국을 공격했다가 휴대빈 3세기의 승리는 했으나 큰 타격을 입어 결국 차지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알바니아 공격도 20년 이상을 계속된 알바니아인들의 육격전의 골치를 알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완하게 떠오르는 강국이라서 결국 저 지역들은 전부 오스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왈라키아 공국은 마호메트 2세 당대 고도스 성과 헝가리는 실레이만 1세 때 함락되었습니다. 몰다비아 공국과 전쟁은 이들 바이에지트 2세가 1480년 복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알바니아도 스캔데르베그가 사망한 뒤에는 오스만 제국을 막을 상대가 없었습니다. 마호메트가 세상을 떠날 모르면서 추진하다가 실현하지 못한 이집트 원정도 손자 셀림 1세 때 완수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복한 영토는 살림 1세, 실레이만 1세 시대보다 작으나 후대 스탄이 3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확고한 세력을 갖췄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저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강국 정도의 위상의 오스만 베이국을 동시징에선 제2패권으로 발돋움하게 한 기틀을 마련한 맹군으로서 슬레만 1세와 함께 술탄 결정 가장 유명한 군주입니다. 만약 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지 못하고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패권에만
한적했던 오늘날 그리스 튀르키예의 혈통적 문화적 공통점은 실제 역사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 동방정교의 신자들과 정교 말에 대해 많은 우대를 해줬는데 정교대에 대한 우대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빠르게 수도로서 가능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동로마 황제가 하던 총대주교 임명은 자기가 하고 십자가 휘장도 직접 하사하였습니다. 또한 동방정교의 유대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 공동체의 웰레트 제도를 창설하였습니다. 이후 이 제도는 오스만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행색상으로만 전송하였습니다. 예.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한 직후 오스만파 비교했던 에나디오스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로 임명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절의 글씨체로 각각 술탄 마호메트 2세 라고 쓰여 있으며 마호메트 2세의 손에는 총대주교 임명장이 들려 있습니다. 마호메트 2세는 20세 청류로 건장하고 키는 정관보다 좀 크며 무기에 정통하고 덕망이 있어 보이기보다는 무섭게 보였다고 합니다. 거의 웃는 일이 없었으며 매우 신중하고 대단한 너그러우면 계획을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일을 할 때는 영검하였습니다. 이상 마호메트 2세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